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 제14기 통일 콜로퀴움 특강을 맡은 통일연구원의 나용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 그린 대탕트라는 주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 그린 대탕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해서 오늘은 남북 그린 대탕트와 관련된 논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강의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도 관련이 되는데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통일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은 주로 저서나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관련된 몇 개의 저서나 논문들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보면 4가지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남북 간의 교류와 관련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그린 대탕트 구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남북 그린 대탕트를 위한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DMZ와 접경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실현 공간으로서의 DMZ 접경지역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세 번째인 DMZ 그린 평화지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린 대탕트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거점 도시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논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많은 말씀을 들어보셨겠죠. 우리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혹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통일 의식 조사라는 걸 매년 수행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파트를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을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70.7% 이때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만나면서 세 차례나 만났죠. 그러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가 조금 연출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지난해 조사를 보면 53.4% 절반이 이제 가까스로 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일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는 저 이렇게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희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세대별로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MZ세대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은가 이걸 보려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역시 같은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해와봤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요. 39.1% 지난해 같은 경우 39.1% 바로 20대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42.4%. 50% 이하가 되겠죠. 20대 같은 경우는 40% 이하라는 거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어떤 담론 또는 통일 교육을 우리가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인 그린 대탕트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통일의 필요성이라던가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시금 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작년에 5월에 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반도 환경은 대북 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많이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중 그리고 미러 간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불안정이 고조가 되는 상황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고요. 한반도로 제한해서 본다면 북한의 군사적인 증강, 군사력의 증강 추세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고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수많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많은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31일 날 북한이 위성 시험을 했죠. 물론 이제 실패했지만요. 이 위성 시험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위성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위성 발사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된다라는 것이 미국과 서방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이런 군사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위성까지 실험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 추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미국 간의 기존의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벌어진 미중, 미러 간의 이 전략적 간극을 북한이 가까이 가면서 북중러 삼각 공조가 강화되는 모습, 즉 과거에 어떤 북방삼각협력, 남방삼각협력이라고 하는 냉전의 시대의 질서가 다시금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한반도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우리 사회 내의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하나의 방향으로서의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장애가 약간의 장애를 주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측면은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의 침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 역시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죠.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고 직접적인 가처분 소득들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북한과의 협력,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논의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듯 죄송합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어떤 방향성,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통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의 국정 과제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18, 19, 20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바로 남북 관계 또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은 바로 18번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 정부의 현재 정책 기조를 본다면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라는 기조 하에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국익 우선의 외교, 튼튼한 안보 국방 그리고 인류 보훈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 하에서 그러한 비전 하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우선하고 남북 간의 무리한 협력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먼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북한과 단계적으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판문점 혹은 워싱턴의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사무소 설치하겠다. 그리고 남북 그린 대탕트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재설정, 즉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요. 과거에 제안되었던 현실성이 좀 결여된 그러한 구상이나 제안들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실사구시적인 원칙 하에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북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국정목표 5번째에 보시면요. 3가지의 큰 틀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2번째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합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 간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3가지의 이 과제를 좀 제시했고요. 그에 따른 목표들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인 것은 바로 여기 94번 과제인 남북 그린 대탕트 본격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북한의 반응은요, 김여정의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건 바로 비핵 개방 3천이라는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북한의 국민들, 북한의 주민들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고 비핵 개방 3천의 재판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의 차별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전임 정부와 달리 비핵화를 좀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실사구시적으로 남북 간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전임 정부들과의 좀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또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실용과 유연성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실용과 유연성 원칙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는 남북 그린 대탕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계획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남북 그린 대탕트 본격 구현이라고 하는 이 과제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자연재난,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같은 환경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세먼지나 자연재난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생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인 상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 협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하다는 측면이고요. 실제로 북한의 경우에 자연재난이 매년 발생하죠. 물론 우리도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에 엄청나게 큰 수해가 있기도 했죠.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난 그리고 이 자연재난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기후변화,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은 북한이 스스로 사실은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 남북 간의 이러한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영역인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것이 결국은 재난을 감소시키고 그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 상황,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림, 농업, 수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그린 대탕트의 한 요소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산림 황폐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요. 또 산사태가 나고 그 산사태가 나서 강으로 그게 유입을 되면 강 수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것이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토지를 그러니까 농지나 이 토지들을 침수 피해를 일으키죠. 그러면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림 분야 또 농업,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린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세 번째는 그린 대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조금 이제 이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레드 플러스와 같은 사업을 남북 간에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린 대탕트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MZ 그린 평화지대화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DMZ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죠? 비무장지대입니다. 남북 간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DMZ 지역에서 그린 평화를 지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DMZ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 특히 전염병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또는 산불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로 남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DMZ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린 평화지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남북 그린 대탕트의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공간이 결국 남북 그린 대탕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 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 데땅트를 조금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린 데땅트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그린과 데땅트를 조합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그린, 환경, 생태 분야를 의미하는 이 그린에서의 협력이 결국 데땅트, 즉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라고 하는 이 데땅트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린 데땅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 그린 데땅트의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주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은 모든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역대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한다고 할 때의 전제는 바로 기능주의적 접근, 즉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든 또는 환경 협력이든 이러한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 높은 상위 분야인 군사와 정치 분야의 긴장 완화 내지는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법에 전제된 것이다.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그러면 이러한 그린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그린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린이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녹색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린의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 하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으로 대북 정책에 활용을 했습니다. 즉 당시부터 이명박 정부 등장 시점, 물론 그 전부터긴 하지만요. 어떤 환경 문제, 특히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할 때 어떤 환경 문제, 그다음에 탄소를 절감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 이 지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장을 하되 그것을 녹색을 고민하면서 하자라는 것이고, 남북 관계 속에서도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사실은 이루어졌던 논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 다음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의 실행 방안으로서 한반도 그린 데땅트 구상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 그린 데땅트 구상이 결국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 그린 데땅트 구상으로 맥이 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용어상으로는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린이란 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DMZ 국제평화지대화 또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상 등에 사실은 이러한 그린 개념이 녹아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이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그린, 환경, 생태 이러한 것의 중요성, 그것을 통한 북한 변화의 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 데땅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와의 정책적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그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는 성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생명공동체라고 한반도 그린 데땅트라고 하는 것이 환경 생태 측면에만 또 좀 지나치게 좀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린 데땅트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또는 생명권, 이러한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린 데땅트, 소위 그린 데땅트 2.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과제,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과제들 간의 연계성,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그린 대땅트가 인도주의적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보이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 과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남북 그린 대땅트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남북 그린 대땅트라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성이 높죠. 따라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접경 지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경 지역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또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대북 정책 이어달래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께서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의 정책적인 단절이 아니라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잘한 것은 연결해서 잘못된 것은 부족한 것은 개선해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정책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DMZ 그리고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DMZ 접경 지역 아까 제가 이명박 정부까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더 올라가면 1970년대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사령관이 최초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MZ에서의 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했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DMZ 접경 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은 DMZ라고 하는 것이 Demilitarized Zone이잖아요. 즉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중무장화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무장지대를 정말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따라서 그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인 공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린이라는 것을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 바로 남북 그린 대땅트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자 그 DMZ 그린 평화지대화라는 구상이 맥이 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 그린 대땅트 분야의 연차별 이행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따가 담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핵화나 남북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좀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렇게 그린 대땅트와 관련해서 그린 대땅트 구현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대한 구상,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정부들의 대북 정책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핵화를 해야 또는 합의 과정에 합의가 돼야 뭔가 북한과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담대한 구상은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핵심은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사실은 깊이 있는 그리고 폭넓은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미 3자 간의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비핵화 전 과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겠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광물 자원들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죠. 그런데 이 비핵화 협상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바로 북한의 광물 자원을 수출을 일정 정도 허용하고 그것을 식량으로 식량이나 또는 비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인 물품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프로그램, 교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보건의료나 식수위생 그리고 산림, 농업과 같은 민생과 관련된 부문에서의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남북 간에 추진해서 비핵화의 심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초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초기 조치들을 실행하겠고 또 비핵화를 너무 많은 단계로 쪼개지 않고 딱 두 단계,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두 단계를 통해서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북한이 이렇게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비핵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그에 맞춰서 정치적인 조치들, 경제적인 조치들,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조치들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좀 그린 대상토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네 가지 우리 실천 과제가 있었죠. 먼저 북한의 수요가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로 해야지 응할 거 아니에요? 사실 북한은 지금 어떠한 남북 간의 대화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대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작업들이 좀 있다면 북한이 상대적으로는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과거처럼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역시 우리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 간의 합의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별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비핵화, 대북 제재가 유엔 또는 개별 국가들의 그 제재가 지금 있잖아요. 따라서 이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 없이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만 있다고 해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대가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DMZ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 북한의 수요를 니즈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보면 북한이 유엔 환경 계획이죠. 유엔 EP에 제시한 사업들이 있어요. 16개 우선 사업인데요. 즉 이건 뭐냐면 북한이 유엔 환경계획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고 싶거나 또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좀 제시를 해드려봤는데요.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산림 관리,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 산림 황폐화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땔감 지역 관리 시범 사업, 산림관리 정보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어요. 또 수질 측면에서는 대동강, 우리로 치면 한강이죠. 평양을 흐르고 있는 대동강의 수질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수질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물을 어떻게 하면 수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지식 공유 이런 것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 또 도시 오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
또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오염 방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대기 질에 대한 대기 환경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던가 집진 설비 그리고 대기 보전 관련한 어떤 지식 공유 사업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결국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랑은 사실은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공략한다면 또는 접근한다면 협력의 모멘텀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집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DMZ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남북 그린 데탕트를 위한 실험 공간,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죠. 시험장으로서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린 평화지대와 또는 뭐 남북 그린 데탕트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기반이 먼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물론 지금 환경 자체가 상당히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수없이 많은 사실 셀 수도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매번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몇 번이고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느 지역에서 발사했나 이거를 계속 추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미사일 발사를 했고 최근에는 위성 시험까지도 위성 발사 시험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실은 먼저 대화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는 그 대화의 틈을 공간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했던 북한의 현실, 의료 현실을 보면 북한이 여전히 보건의료나 민생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수요가 있는, 니즈가 있는 분야들을 활용하는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 간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좀 지속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2016년에 파리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환경과 생태 이런 분야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고요. 2019년에 NSDR이라고 하는 국가재해위험 감축 전략 보고서 그리고 2021년에는 VN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발적인 국가 검토를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상황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상황, 그 다음에 이것의 대응 역량이나 관리 역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죠. 특히 UNFCCC라고 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것에 북한이 매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기후변화, 그러니까 파리 협약 당사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할당량을 부여받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2030년까지 또는 언제까지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자기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NDC라고 합니다. NDC 자발적 감축 목표라고 하는 NDC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2016년에는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국의 노력을 통해서 8%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근데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다면
32%까지 더 추가로 32%를 더 감축하겠다. 총 그러니까 40% 정도를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되면 북한이 두 번째 2차 NDC를 발표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2배로 늘립니다. 16.4%.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하면 추가적으로 36%를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2%를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줄이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했을 때 30몇 %까지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입장 또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남북대화 재개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제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후변화나 환경, 민생과 관련된 그린 분야에서는 제재 면제나 예외를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나 민생 부분에서 일부 대북 제재가 제재 면제가 승인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제재에 대한 유연한 접근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이 공감대를 갖는다면 사실 북한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정부 측면에서는 대북 교류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당국 간 직접 교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행위자, 뭐 민간, 지자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국제사회를 포함해서요. 행위자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 오히려 이게 사실은 더 북한의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미국인데요. 뭐 한미 정상회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이 되었고요. 가치 동맹으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치로 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었다. 특히나 한미 양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러한 실용안보 차원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남북 그린 대탕트를 추진하는 어떤 힘이, 그러니까 배경적인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이슈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서 남북 미 간의 협력을 한다면 사실 북미 간의 어떤 신뢰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로서의 의미도 갖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DMZ와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DMZ라는 공간은 특히 남측 공간이죠. 이 남측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권 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전협정에 의해서 국제조약인. 그래서 DMZ 관할권 문제가 반드시 좀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접경 협력이 설마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관할권의 이양 전까지 완전한 이양 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을 할 때 활용하고 있는 포괄적 관리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러니까 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좀 확보해 가지고 이 DMZ 내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 또 그린 평화지대화를 우리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도 사실은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그린 평화지대화를 위한 어떤 접경 협력의 방향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좀 보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뭐 이미 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수요를 반영해야 되고 남북 간의 상호 호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남북의 공동이익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접경 지역이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평화의 이익을 좀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그린 평화지대화단 또는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
국정 과제와 직접적으로 좀 부합되는 정책 과제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접경 협력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린 평화지대 추진을 위한 방향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인 협력 아이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경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 산불, 홍수 같은 것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협력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실질적으로 접경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간의 상호이익을 구현할 수 있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렸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우리 MZ세대에게도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통일에 대한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 공론화를 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설사 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측부터 그린 평화지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진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접경 주민의 이 평화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접경 지역 또는 남북 그린네땅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부 부처들 또 접경 지자체들 또 민간단체 시민단체 또 지역사회가 너무나 많은 이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남북 그린평화위원회와 같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인데요. 이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포괄적인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한번 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DMZ 그린평화 협력을 위한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 그 법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원 조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린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나 해외 개발 원조 혹은 국제금융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우리가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요. 협력의 남북 간의 협력 초기에는 사실은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초기에는 사실은 공공재원의 소요가 필요하다. 즉 남북 교류협력기금이나 이런 국비와 같은 공공재원들이 좀 필요하지만 이것이 좀 더 협력이 심화되는 관계 속에서는 VOT를 우리가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고 그 대상으로 원산 금강산 지구부터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수익 추구나 회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되기는 쉽지 않고요. 심화 단계부터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국제기구를 좀 활용해서 이러한 재원 조달, 뭐 AIIB와 같은 또는 월드뱅크와 같은 또 뭐 다양한 그런 국제기구의 개발 협력 또는 개발협력 기금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고요. 그러한 주체들을 좀 활용해서 이러한 재원을 좀 추진함으로써 사실은 이 DMZ 접경 지역의 국제화를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제2의 개성공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린네땅트 거점 도시를 어디서 시작해 볼 것이냐인데요. 먼저 고려할 사항이 한반도 환경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 이미 뭐 사실은 다 얘기했죠.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망 위기, 뭐 여러 가지 반세계화 이런 또는 미중 간의 글로벌 무역 경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동시에 미중 간의 무역 경쟁이 아니라 그것이 걷고 패권 경쟁으로 상당히 글로벌의 질서의 어떤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 북한의 핵 문제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측면의 환경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리 세대들 간의 통일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들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좀 주목한다고 했잖아요. 접경 지역에 우리가 펼쳐보면 바로 이 DMZ 접경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 이 세 가지 지역이 나름대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동부 지역, 즉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산으로 산림이 상당히 풍부하죠. 따라서 이런 백두대간의 보공이나 이 산을 통해서 넘어오는 산불이나 감염병, 축산협력 또는 관광협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중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서울과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서 보건 문제, 방역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시할 수 있는 협력 거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 자원을 활용한 어떤 수산 바이오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그린 데땅트 또는 DMZ 그린 평화 도시를 우리가 건설하는데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시작해보는 공간으로는 한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북한이 사실은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특구 외에 이제 경제개발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9개, 총 29개의 중앙급,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다양한 유형의 뭐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녹색시범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공간들 뭔가요? 관광개발구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광의 중요성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 스위스 유학 경험이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인프라만 좀 갖춰놓으면 사실은 관광은 저 투자되는 비용이 다른 지역, 다른 거보다는 자원이 덜 들고요. 나오는 수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따라서 이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린 데땅트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생태, 환경, 관광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린평화 3축이라고 하는 그린평화지대 3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본다면 우리가 결국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 금강산과 우리는 설악이라고 하는 공간 있죠. 설악산이라고 하는 관광.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악부터 금강까지의 국제 관광 자유지대를 우리가 구상해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성 있고 사실 이 축은 바로 재생에너지나 산림복구 등의 탄소 저감 즉 그린이라는 것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도 역시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좀 담아서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 드린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발표 내용들은 PPT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 그린 데땅트 구현의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교착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남북 관계가 재개될 시점에서 또는 재개를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서 협력의 아이템으로서 그린 데땅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많은 내용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14기 통일 콜로키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